케인스 매거진 2026년 7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 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들을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6년 7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눈꺼풀에 실린 무게 2. 특집 보리밭의 비밀 3. 인류의 충전 고구마 한 상자의 무게 1. 조은님의 이야기 눈꺼풀에 실린 무게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깜빡이는 눈꺼풀. 사람들이 틱장애라 부르는 이것을 나는 40년째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6살 때 마당에만 있으라던 엄마 말을 어기고 1살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는 재빨리 차를 피했지만 걸음이 느린 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3개월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다. 부모님이 나를 혼내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동생이 다친 이유는 내 탓이라는 것을. 나는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 동생이 중환자실에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하나둘 쌓여갔다. 처음에는 아주 작던 조각이 점점 커져 마음을 갉아먹더니 결국 전부를 삼켜버렸다. 그 결과 나는 눈을 자주 깜빡이는 틱 장애를 갖게 됐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어린 내 마음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깊이 박혀버렸다. 몇 달 뒤 동생은 퇴원했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했다. 두통이 잦고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도 나빠졌다.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여겼다. 학교에서는 깜빡이, 신호등이라 놀림받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승무원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 또한 내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내 눈은 여전히 남들보다 자주 깜빡인다. 마음 쓰지 말라는 동생의 말에도 정작 나는 괜찮지 않았다. 죄책감이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하고 후유증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에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착한 동생은 내 마음속에 박힌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치워주고 싶어 했다. 아프고 따가운 속을 부드럽게 쓸고 닦으며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모습이 고마워서 이제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동생을 더 사랑하려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40년 가까이 쌓아온 조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티끌만 하던 것이 이제는 마음 한가득 거대한 덩어리가 돼버렸다. 목구멍이 콱 막힌 듯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때도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동생은 여전히 말한다. 누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말에 기대어 나도 조금씩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더 좋은 누나가 돼보려 한다. 평생 나를 괴롭힌 불안과 가슴 깊숙이 박힌 속죄의 유리 조각을 천천히 비워내고 그곳에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고 싶다. 오늘은 함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중 동생이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편이 조금 편안해졌다. 창밖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가 바람에 흩날리듯 내 마음속 깊은 상처도 언젠가 가벼워진다면 좋겠다. 더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 특집 보리밭의 비밀.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에 유독 시선이 머문다. 국민학교 6학년 소풍날, 엄마는 고운 한복을 입었고 늦둥이라 유난히 귀하게 자란 남동생은 번듯한 양복 차림새다. 그 옆으로 세련된 검은 원피스에 흰 줄무늬 남색 운동화를 신은 13살의 나. 누면 부잣집 자식이라며 부러워했을 근사한 모습 뒤에는 사춘기 소녀의 발칙한 비밀이 숨어 있다. 그 시절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언니의 운동화였다. 가난의 상징 같은 고무신을 벗어던지고 싶던 어느 날 학교에서 단체로 보리배기 일손을 도우러 나갔을 때 나는 결심했다. 이 고무신만 없으면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겠지? 마침 옆자리 친구가 낫으로 자기 고무신 끝을 살짝 찍는 바람에 하얀 발가락이 드러났다. 나는 속으로 저거다 싶었다. 눈치를 살피며 고무신 한쪽을 겨냥해 내리찍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산지 얼마 안 된 새 고무신은 완강히 버텼고 나는 온 힘을 다해 낫을 내리눌러야 했다. 난 날이 질긴 고무를 파고들 때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운동화를 향한 열망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집으로 돌아가 보리를 베다 찢어졌다며 어머니에게 고무신을 내밀었다. 거짓말이 들킬까봐 가슴을 졸였는데 어머니는 그저 거기 두거라 하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이 꼭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다음날 아침 머리맡에 놓인 것은 기대하던 운동화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자전거 바퀴 조각을 불에 녹여 찢어진 고무신 틈을 단단히 메워놓았다. 어제보다 더 투박한 왕거지 고무신이 돼버린 신발을 보며 나는 차마 울지도 못하고 학교로 향했다. 며칠 뒤 장날 아버지가 드디어 흰 줄무늬가 들어간 남색 운동화를 사왔다. 어찌나 좋던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잤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이제 운동화 신고 싶다고 낫으로 찍으면 안 된다. 엄마도 다 알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이어서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이니까 봐주는 거야. 검정 고무신도 못 신는 아이들이 많단다. 엄마 아버지가 절약해야 너희 공부도 시키고 굶기지 않을 수 있어.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진 속 화려한 옷차림은 자식 기죽이지 않으려 애쓴 부모님의 눈물겨운 헌신이었다는 것을. 낫으로 찍은 것은 고무신이 아니라 그 따뜻한 사랑을 몰라본 나의 좁은 마음이었음을. 지금 내 신발장에는 예쁜 구두와 운동화가 가득하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사진 속 남색 운동화를 처음 신던 날을 말한다. 가난했지만
정직함의 가치를 배우고 어머니의 침묵 어린 사랑을 깨달은 그 시절. 보리밭의 비밀은 내 평생을 지탱해온 가장 따뜻한 자양분이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3. 인류의 충전. 고구마 한 상자의 무게. 시골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할 때였다. 동료들과 소방서 뒤편 밭에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 정성껏 키운 수확량이 많아져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심 요즘 같은 때에 고구마 한 상자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다. 대상자를 정하고 사흘 뒤 있을 전달식을 준비하던 이른 아침. 흙과 땀 범벅이 된 아저씨가 오토바이에 5살 정도 돼 보이는 딸을 태우고 찾아왔다. 고구마 받으러 왔습니다. 정확한 일자를 안내한 뒤 부녀를 돌려보내고 나니 늘 배고팠던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공장에서 일하던 부모님은 남는 시간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오랜 노동에 지쳤을 아버지는 월급날이면 우리를 오토바이에 태워 구멍가게까지 1시간을 달렸다. 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이 터졌다. 그날 이후 나눔의 무게를 알게 됐다. 며칠 뒤 개인 돈을 보태 과자와 식료품, 학용품을 준비했다. 아이에게는 따로 장학금도 전달했다. 무언가를 나눌 때는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다. 상대에게 필요한지, 진심이 담겼는지. 고구마 한 상자의 무게는 내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이상으로 인류의 충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EOI 거짓말 아니야 2. 군대 이야기 두 아들의 편지 3. 그러나 수기 이제는 꽃들과 눈 맞추고 싶다. EOI 거짓말 아니야. 맞벌이인 우리 집은 온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한다. 하루는 5살 딸과 3살 아들에게 멸치머리와 내장을 떼게 했다. 딸은 알려준 대로 잘했으나 아들은 온 주방에 멸치가루를 흩뿌렸다. 다시 알려주나 마나 쟁반에 머리까지 넣어 엉덩이를 치켜대며 멸치 흉내를 냈다. 어느새 그 아이가 자라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학교에서 가져온 국어시험지에는 단어에 대한 설명 5줄과 그 중심말을 적는 문제가 있었다. 정답은 우정이었지만 아들은 3번째 문장을 그대로 따라 적어 놓았다. 이유를 묻자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3번째 줄이 중간이잖아. 한 번은 음악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음표 사이에 놓인 이음줄의 의미를 찾는 문제였다. 답은 이어서 부른다였지만 아들은 웃으며 부른다라고 적었다. 이음줄이 웃는 입 모양이라나 뭐라나. 또 어느 날은 집에 아들 친구들이 잔뜩 와 있었다. 생일이라 초대했다는 아들의 거짓말에 일단 상을 차려줬다. 나중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 자기 생일이 방학이라 선물을 받기 위해 파티를 앞당겼다고. 작년에는 갑자기 지인들로부터 아들의 반장 당선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은 적 있다. 이번에도 거짓말인가 의심하는 내게 아들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나 청소반장이야. 엉뚱함이 매력인 아들은 이제 5학년이 되어 마침내 진짜 반장이 됐다. 이상으로 EOI를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두 아들의 편지
비가 억수로 오는 날 군대에 있는 듬직한 큰아들의 편지를 보며 밤을 눈물로 지새운 기억이 난다. 군복을 입고 집을 떠난 날 세상은 멀고 낯설었습니다. 밤이면 군장보다 무거운 마음이 가슴 한쪽에 내려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베개를 뒤집어 덮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든든해서 엄마는 걱정 안 해. 그 한 줄이 저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안부를 묻는 엄마의 전화는 하루를 붙잡는 끈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총을 든 제가 아니라 엄마였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성적인 작은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는 또 울었다. 항상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 알지? 입소식 마지막에 형과 엄마를 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쳐다봤어. 둘째 날 밤에 몰래 많이 울었지. 수료식에서 멋진 모습 보여줄게. 엄마, 항상 내 생각해줘서 고마워. 충성. 외형과 성격이 전혀 다른 형제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은 똑같은가 보다. 몇 달 전에 제대한 큰아들에게는 대견하다는 말을, 아직 군대에 있는 작은 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무사히 잘 버티라는 말을 건네본다. 다시 태어나도 너희 엄마가 되어 언제나 등대처럼 곁을 지켜줄게.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수기, 이제는 꽃들과 눈 맞추고 싶다. 그를 처음 만난 곳은 어느 정형외과 입원실이었다. 특수한 공간이었기에 의지와 상관없이 무장 해제되기 충분했다.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 가까워진 우리는 1년도 안 돼 결혼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시작한 결혼 생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를 낭떠러지 끝으로 밀어붙였다. 어느 밤 야간 근무로 출근 중이던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살과 3살 배기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갑작스레 떠안게 된 그의 부재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무서웠다. 내게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장애까지 있는 남편에 반대한 친정 식구는 나를 철저히 외면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뿐이었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배고프다며 우는 두 아이의 눈을 보면 차마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전업주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식당, 공장, 마트 계산원 등 여러 곳에 일어서를 넣었지만 아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채용을 거절당했다. 이러다간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차린 것이 포장마차였다. 다행히 요리에 소질이 있어 시작했는데 현실은 가혹했다. 수시로 나오는 단속이 또다시 생계를 위협했다. 어린 새끼들 입에 먹을 것이나마 넣어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 얼마든지 나와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었다. 단속 나오면 접었다가 다시 펼치고 또다시 접고 나만의 외로운 생존 전쟁은 그렇게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다. 강해져야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단단해지고자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작은 아이에게는 내 등이 집이자 놀이터였고 큰아이에게 포장마차 구석 돗자리가
세상의 전부였다. 그 위에 작은 담요를 깔고 덮으며 몇 없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그 모습이 안쓰럽긴 해도 그렇게나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하지만 밤에는 어쩔 수 없었다. 집에 아이들을 재워두고 방문을 잠근 뒤 혼자 나와 일했다. 새벽에 들어가면 일어나 엄마를 찾는 큰아이를 안고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감금 아닌 감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미안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과 싸우는 중에도 단골이 들어 포장마차가 조금씩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길 위에서는 모두가 호의적이지 않았다.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무시하며 성희롱까지 하는 손님도 있었다. 그때마다 귀를 막고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말도 얼마든지 씹어 삼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 세뇌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추운 겨울날에는 극한의 추위와 전투적으로 싸워야 했고 비가 멈출 기세 없이 쏟아붓는 날에는 그 비를 다 맞아낸 뒤에야 정리가 끝났다. 어떤 날은 무슨 오기인지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여기 컴컴한 지하 단칸방이지만 우리 세 식구가 살고 있다. 아니, 살아내고 있다. 지금은 작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반짝반짝 빛날 거다. 비록 입 밖으로 내보이지 못하고 속으로 되새김질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쳤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리에 답하듯 거짓말 같은 기적이 찾아왔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주인집 소개로 작은 방이 딸린 허름한 식당을 얻은 것이다. 우리 가족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덕분에 그곳에서 아이들이 무사히 자랄 수 있었다. 그때가 벌써 언제인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어제인 양 먹먹하다. 힘듦과 외로움, 생존과 처절한 싸움 속에서 삶을 버틸 수 있도록 함께해준 그때 그 하늘. 길 잃지 말라고 새벽길을 환하게 비추며 응원해준 그때 그 달림. 그것은 어쩌면 먼저가 미안하다고 그렇게나마 위로해주는 남편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가끔 포장마차가 보이면 들어간다. 거기에는 그때의 나를 닮은 또 다른 내가 있기에.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2. 대나무 숲 대학 교수 엄마의 콤플렉스 3. 지금 여기 진정한 여행을 꿈꾸며 나를 흔드는 한마디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대부분이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독일은 물론 세계 곳곳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세워졌고 나 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 그 참상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역사가가 존재하고 심지어 재판까지 제기했다. 그것도 영국 런던에서. 영국의 역사 저술가인 데이비드 어빙은 1996년에 미국의 역사학자 데보라 립스타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책에서 어빙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것은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이유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모든 것을 증거로 판단하는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어빙은 일부 유대인들이 수용자 캠프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스실은 없었고 히틀러는 이런 문제를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가스실은 폴란드가 관광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영국 법률상 립스타트는 가스실의 존재와 히틀러의 연관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어빙은 역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저술한 제야 사학자였다. 또한 남몰래 유대인을 혐오하고 히틀러를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소송이 자기 주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전쟁 관련 자료가 많고 언변도 유창해 능력을 과시할 자신감이 충분했다. 립스타트는 정반대 입장이 놓였다. 어빙의 왜곡 사실을 일일이 대응하면 그가 더 주목받고 이를 무시하면 거짓이 퍼질 수 있었다. 어빙에게 분노한 사람들이 립스타트를 위한 재판 비용을 모았고 의식 있는 변호사들도 합류했다. 예상과 달리 변호사들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를 법정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 어빙이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실수를 유도하고 2차 가해를 일으킬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대신 역사학 전공자를 모아 어빙의 저서와 강연 녹취록을 분석했다. 그 내용을 독일의 원본 문서와 일일이 대조하는 데 꼬박 4년이 걸렸다. 2000년 초에 열린 재판은 처음부터 팽팽했다. 어빙은 변호사 없이 변론했는데 건축 전문가인 증인을 몰아붙여 아우슈비츠 가스실의 건축 도면에서 가스관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언론은 이 증언을 가스관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사 천면에 올려서 사실인 양 보도했다. 그러자 시민들 사이에서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라는 의문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법정의 자료가 제시되면서 어빙은 점차 궁지에 몰렸다. 그가 책을 쓴 방식은 교묘했다. 히틀러에게 불리한 사실은 일부 누락하거나 단어를 바꿨고 어떤 자료는 앞뒤 맥락을 잘라서 히틀러에게 유리하도록 꾸몄다. 그가 수백 개의 자료를 왜곡 인용하며 히틀러에게도 이롭도록 조작한 사실이 명백해졌다. 마침내 재판부는 원고는 고의적으로 역사적 증거를 왜곡했으며 편견에 사로잡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유로 어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세기를 시작하는 해에 벌어진 이 재판은 홀로코스트 문제를 넘어 초정보 시대의 진실 찾기를 상징하는 판결이 됐다. 사실이 어떻게 공격받으며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허위 정보는 사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오류를 확대하고 맥락을 삭제한 채 유리한 것만 인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정치 이념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것이다. 교묘한 알고리즘 기법까지 더해 왜곡 정도가 심해지며 더욱이 무서운 사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빙과 같은 거짓말쟁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간이 들더라도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데까지 검증해 봐야 한다. 2025년 영국 의회는 이 판결의 25주년을 맞아 경의를 표하며 결의했다. 오늘날 허위 정보 홍수 시대에 진실을 지키는 상징으로 기리는 취지에서였다. 어빙은 재판 뒤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200만 파운드가 넘는 재판 비용을 부담하느라 파산하고 역사학계에서도 퇴출당했다. 그는 극우 나치주의자를 상대로 강연과 나치 유적지 관광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나치 찬양자를 처벌하는 오스트리아에 강연차 입국했다가 체포돼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 결국 그는 역사 자료를 교묘히 조작해 허위 사실을 만든 선례만 남긴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는 왜, 무엇을 위해 역사 연구에 자기의 삶을 바친 것일까?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대나무 숲, 대학 교수 엄마의 콤플렉스. 대학 교수인 내게도 콤플렉스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학력이다. 수의사를 꿈꾸던 큰아들은 입시 경쟁을 뚫지 못해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적성에 안 맞다며 공부를 멀리했고 결국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에 머물렀다. 한국 청년의 대학 졸업률은 69.3%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다. 그럼에도 아들을 하위 30%로 키웠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누른다. 제 자식은 대학에 보내지 못했으면서 남의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늘 두렵다.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오로지 대학 졸업뿐이라는 걸 잊지 마. 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래도 컴퓨터를 전공한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것인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현재는 IT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아들이 30대 후반에 접어들자 가족 친지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혼사다. 한 번은 중매를 서려는 지인에게 아들이 비혼주의자라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했다. 또 다른 지인은 교사와 교수인 두 딸이 모두 미혼이라며 은근히 말한 적도 있다. 다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사실만 알고 졸업을 못한 것은 꿈에도 모른다. 그런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알아서 할게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온다. 내 마음은 이미 까만 숫덩이가 됐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울 수는 있을까? 이상으로 대나무 숲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정한 여행을 꿈꾸며 나에게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자 세상과 나 사이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씩 허무는 도전이다. 정보 접근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농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상 속 정보가 모든 이에게 온전히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긴급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말이다. 모두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와중에 나는 한 박자 늦게 이해하거나 그 순간의 흐름에서 밀려나곤 했다. 이 작은 시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내 안정과 존엄이 흔들리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이 고민은 남미 여행 중 2박 3일 동안 머문 아마존에서 더욱 선명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깊은 숨결을 내뱉으며 생동하는 정글 한가운데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가이드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여행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가는데 나에게는 그 장면이 정지화면처럼 보였다. 입모양을 읽어보려 애써봐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눈앞의 풍경만으로 내용을 짐작하거나 숙소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존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소외감으로 바뀌었다. 아름다운 풍경은 사진으로 남았지만 그곳이 품은 이야기에는 끝내 닿지 못했다. 그날 뒤로 질문 하나가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다. 나는 진짜 여행을 한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농인을 위한 여행정보회사를 직접 세우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창업할 자신도 전문성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던 중 어느 지인의 조언이 내 고민과 망설임을 깨뜨렸다. 수요가 존재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당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고민한 끝에 데프누리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이해를 포기하는 여행은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마침내 처음으로 농인 가이드와 함께한 중국과 두바이 여행은 시작부터 달랐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와 맥락이 수어로 자연스럽게 전달됐다. 듣지 못하는 여행객의 눈은 이해의 순간마다 작은 빛이 켜지듯 반짝였다. 질문하고 깨닫고 공감하는 그 당연한 과정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그제야 알게 됐다.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우리는 드디어 진짜 여행을 하고 있었다. 무장의 관광이라 하면 경사로와 휠체어 이동 같은 장면을 흔히 떠올린다. 이 또한 중요하지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행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넘어 그곳을 제대로 알고 느끼며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경험이어야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농인의 여행이 포기의 시간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풍경뿐 아니라 의미까지 마음 깊이 남는 여행, 그 당연한 경험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상. 그 길을 만들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하루를 이어간다. 이상으로 지금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파트 3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동행의 기쁨 실패는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 2. 새벽 햇살 고쳐 쓰지 않는 삶 3. 조은님의 이야기 디지털 적응기 동행의 기쁨 실패는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 차유진님, 의사과학자 2023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의학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19년 만에 학교를 떠나는 한 박사과정 졸업생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졸업 연설 영상은 많은 이에게 큰 감동을 전하며 화제가 됐다. 현재는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와 신경과학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의 연구조교수로 재직하며 뇌과학, 인공지능, 의학 융합 연구를 하는 의사과학자 41세 차유진 교수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만났다. 의사는 의학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식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학을 잘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처럼 의사인 동시에 미래의 질병 치료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사과학자입니다. 어릴 적 과학자를 꿈꾼 그는 2004년 카이스트에 입학해 원자력, 양자공학을 공부하며 프로그래밍과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나 졸업 당시 과학자의 길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방사선 종양학과 전공의로 암 환자를 치료했다. 그 과정에서 현대 의학 기술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골육종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지만 암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저를 뭉클하게 한 어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한 첫 환자였죠. 그런데 암이 폐로 전이되면서 나날이 악화돼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긴 시간 방황하다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한계를 극복하는 힘은 결국 과학 기술에 있다는 것을요. 2018년 다시 학교로 돌아와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그는 의료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공학 연구에 몰두했다.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깊이 답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포괄적인 지능을 잘 융합한다면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개척할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사소한 경험 또는 기대하지 않은 사람과의 우연한 대화에서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그 경험과 지위 상관없이 자신과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며 연구자로서 성장했다. 흔히 뛰어난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AI로 원하는 답을 쉽게 얻는 세상에서 이런 관계가 끊기기도 하는데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스스로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연구자는 퇴근이 없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가 균형을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의 한마디다. 잘하고 있어.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같은 응원과 함께 분발하라는 뜻으로 나태해진 것 같다. 라는 따끔한 조언을 들을 때도 있다. 새로운 길은 누군가의 선택과 도전을 통해 뚜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나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해요.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직업과 분야 역시 처음에는 누군가의 낯선 선택에서 시작됐잖아요. 어떤 진로를 고민하든 모두가 가는 대로 가기보다 당장은 낯설고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자신의 선택이 기회로 이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위한 투자 아닐까요? 그는 1등보다 자신만의 길을 소신껏 걸어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 1등을 해본 적 없어요. 연구자의 삶은 결국 자기 분야를 개척하고 깃발을 꽂는 일이거든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순위를 쫓기보다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영역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증명하려 노력한 사람, 저런 길도 갈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 용감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3,000번의 실험이 모두 실패로 끝날 때도 있다. 그는 이런 실패가 자신의 삶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미 있는 실패는 적당한 성공보다 훨씬 중요하다. 라는 지도교수의 말이 큰 도움이 됐다. 그 역시 실패를 재미있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인공지능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지우고 다시 하면 되죠. 하지만 인간의 삶은 한 번뿐이기에 그럴 수 없어요. 이 선택이 맞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더라도 인간은 과정을 통해 이를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 나갈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계속 의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가 인간의 삶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줄 의사과학자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새벽 햇살, 고쳐 쓰지 않는 삶.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왔다. 내가 쓴 글도 그랬다. 지우개나 화이트로 지울지언정 새로운 종이에 다시 기록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렇게 써내린 글로 극단을 만들었다. 10명의 단원과 함께 연극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원한을 품은 귀신이 사는 집에 인간이 떨어지고 그를 통해 귀신들의 원한이 서서히 풀리게 되는 내용의 극본이었다. 상처를 입히는 이도 있지만 치유해 주는 이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우리의 연극은 성공적이었다. 모든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 나는 감옥에 갔다. 내가 저지른 죄는 피해자에게 큰 아픔을 남겼다. 후회와 죄송스러움이 밀려왔다. 처음으로 삶을 뒤돌아봤다.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쓰러져 있었다. 극단은 산산이 흩어지고 회사에서는 해고됐다. 이제 나는 범죄자이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여자친구도 떠났다. 나의 잘못이었다. 나 자신이 죽을 만큼 싫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고 생각한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시작은 다시 글쓰기였다. 일기와 반성문부터 썼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의 편지를 썼다. 그 뒤로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두려운 마음에 접어둔 연극 대본을 다시 펼쳤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담은 에세이도 쓰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삶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둡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도 감사한 일과 크고 작은 기적이 잔뜩 있었다.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매일 접겨노는 어머니와 믿음을 주는 아버지. 나를 위해 야간 일을 하며 돈을 버는 누나와 기도하는 형.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서 탄원서를 보내준 것이다. 전 직원이 서명해주고 사장님은 출소 후 복귀를 약속했다. 울컥했다.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다니 죽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었다. 나는 나를 다시 기록해 나갔다. 내 꿈은 나의 죄를 많은 사람 앞에 내보이는 것이다. 나를 통해 범죄의 경각심을 깨닫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책과 연극을 써나갈 것이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다시금 재판정에 서기 전 이런 말을 남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곧 진짜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진짜 지옥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을 살고 싶다. 고쳐 쓸 수 없는 삶을 넘어 고쳐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오늘을 기록하며 살아간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조은님의 이야기. 디지털 적응기. 시골에 있는 어머니는 올해로 92세다. 어머니는 지금도 살림살이를 손수 건사할 만큼 건강하다. 몇 년 전부터 군청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해 집집마다 통합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있다. 그 단말기는 대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며 집안 상황을 알려줬다. 그런데 한 번은 웃지 못할 소동이 있었다. 가끔 군청에서 단말기로 안내 문자를 보내는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고 귀도 어둡다 보니 문자가 늘어만 갔다. 그러자 단말기에서 문자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기계가 용하게도 집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그걸 다 알고 청소하라는가 보다 하곤 방을 깨끗하게 쓸고 닦았다. 그러나 다음 날도 어머니 귀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수 없이 손을 놓고 있는데 마침 아랫마을에 사는 조카가 무난 인사를 왔다. 환갑이 지난 그 형님이 이야기를 듣고는 방안 거미줄은 물론 장롱이 먼지까지 깨끗이 청소해주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음성이 나온다는 말에 결국 내가 시골로 내려갔다. 가만 들어보니 확인 안 한 문자가 쌓여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던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신문물에 적응하지 못한 허탈함과 민망함 등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동네 방언으로는 먼지를 문지라고 말하기도 하니 그런 오해가 생길 만도 하지 않은가. 이러나 저러나 첨단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는 우리 어른들이 존경스럽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6년 7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6년 8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구자선입니다. 감사합니다.